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시민 아카데미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김영두입니다. 저는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패널을 모시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선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 하고 있는 하원선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했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배우는 시간, 또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지식이 있다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재민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산하 집합건물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서울시와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그야말로 집합건물 분야에 있어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만큼 그 일환으로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부족하게나마 좀 보탬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일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일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정도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수장을 역임을 했고요. 상가, 주상, 복합, 또 호텔, 리조트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시설 관리 쪽이죠, 물론.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수 집합건물관리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집합건물관리사 이행수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상가관리위원으로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좀 나누고 저도 우리 전문가님들이나 패널님들한테 좀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시민 아카데미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즉 서울시가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한 적극 행정을 펼치는 한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시가 왜 이렇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먼저 네 분의 패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당사자들한테 맡겨두면 될 텐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이재민 변호사님, 예, 먼저. 예.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 내지는 부각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관여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집합건물, 우리가 구분건물이라고도 하는데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수인들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뭔가 자율적인 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사적자치 내지는 자율이 가는 한계로 인해서 어떤 법적 공백이 생겼다거나 취지가 몰각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좀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적자치 부분에서 약간 결함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기 조금 버거운 분야인데 네.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2013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에 그런 여러 가지 실태 조사 실상을 좀 파악을 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의 좀 보완을 하면서 뭐 사업자 선정 지침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관리 규약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의 좀 세부적인 규정들이 또 더 보완해서 마련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실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집합 건물 쪽에서도 관리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몇 개 단지를 샘플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공동주택은 이런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집합 건물은 민사의 영역이라고 해서 너무 방치되어 있는 수준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게 좀 공적인 개입을 좀 하고 도움을 드릴 행정 서비스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관련된 조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서울시에서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이라는 사업을 2014년도인가요? 5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 네. 본부장님도 거기 참여하셨던 네, 그때 건가요? 이제 제가 처음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전파돼서 경기도, 그리고 2000년도에 경기도,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올해 또 인천시도 인천광역시도 그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건지 혹시 아무래도 본부장님이 많이 참여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요.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일환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 집합건물에 관련된 유형에 따라서 그 관리 규약을 좀 만들었었고요. 특히 그때 기억으로는 오피스텔 관리 규약 그 부분들도 제정을 했었고요. 또 시민 아카데미,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를 해년마다 개최를 했었고, 그 관련된 또 입법 활동으로서의 그 세미나라든지 또 토론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니까 이미 집합건물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상당 부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 회장님, 뭐 이제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사실 지자체가 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데 집합건물 분야에서도 지자체의 이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리 사각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조금 전에 김성일 패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값 부분에서는 왠지 그 관리비 등의 부가세 부분에 약간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계속 갖고 있어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에 직접적인 좀 개입을 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9월 29일 날 이제 법령이 시행되면 서울시나 기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행수 관리사님,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입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또는 뭐 분쟁 같은 걸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지자체가 만약에 그 집합 건물의 관리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점을 주로 이제 그 어떤 내용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좋을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가 관리를 그동안 그 사적 관리에 맡겨두니까 여러 그 뭐 관리비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020년에 그 우리 집합 건물이 뭐 대폭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그때 그 아마 지자체 감독권이 반영되리라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그 부분이 뭐 몇 개 더 있지만 그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아마 현장에서는 많이 좀 실망도 했었고 공적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는 많고 관리인한테 요구해도 개선은 안 되고 그래서 그 빠졌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그 3월 28일 날 개정되면서 반영이 돼서 9월 29일부터 시행이 돼서 뭐 아무래도 그동안 관리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직 그 지자체에서는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다면 점차적으로 이런 우리 그 관리의 어려운 점, 그 뭐 사각지대라든지 관리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 부분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에 대해서 서울시나 이렇게 지자체가 구청이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집합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조직적인 그런 그 구성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집합 건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또는 구청 이런 이제 광역 지자체 말고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도 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센터 같은 것들은 사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이재민 변호사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예, 저는 조금 그 신중한 입장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한 예, 입장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는 구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의 자율에 맡겨놨던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하는데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관리지원센터를 또 설립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게 뭐 일반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주체가 많아지게 관여하는 주체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관계도 또 복잡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뭐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소지도 비례해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 책임 전가의 문제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업무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하는 바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과 체계를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자체의 개입을 허용하는 단계에서 다시 또 별도의 주체로 그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뭐 그들 간의 관계나 업무 수행이 유기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변호사님은 지금 지자체가 집합 건물의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이제 법조문이 마련이 됐고 그 근거가 마련됐지만은 지금 또 어떤 조직적인 걸 통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것 같고 너무 과도한 개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 지금 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 원장님 마이크 잡으셨는데 혹시 뭐 저는 이제 우리 이재민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관리 지원센터 뭐 어떤 용어가 쓸지 모르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잠깐 필요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개입을 하게 되면 뭐 과태료나 기타 이런 공적인 것에 대한 부분에 처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간 영역의 어떤 센터가 만들어져서 이런 집합 건물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민간 영역의 관리센터는 교육이나 상담 또 지원 보조 이런 쪽에 집중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센터도 있고 지자체 역할도 있고 두 개 다 있으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지자체 역할은 좀 더 줄어들면서 민간 영역의 이 지원센터가 강화된다면 집합 건물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관리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공동주택에서도 지금 센터 만드는 부분들 특히 이제 LH가 갖고 있는 이 센터 말고 광역에서 만들어서 관리하자 이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집합 건물도 센터가 만들어져서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결실을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처음으로 약간 의견이 다른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선생님, 네, 이행수 선생님. 저도 지원센터 설치를 해서 민간에서 좀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 꼭 지자체하고 경쟁 구도보다는 그 민간에서 지자체를 좀 지원하는 지자체는 뭐 아무래도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한정없이 이렇게 그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합 건물이 사실은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또 뭐 관리단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그런 기관이라든지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갈등이 생기면 뭐 법에 더 의존해서 뭐 소송을 한다든지 법률가한테 조력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좀 처리가 됐는데 뭐 매사에 그런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다면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그 이렇게 받기도 좀 용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원센터에서 관리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교육, 그 다음에 갈등이나 분쟁을 좀 해소를 하고 그 관리단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을 좀 해서 그 좀 그 집합 건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성일 본부장님 간단하게 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국민의 거의 70% 정도가 공동주택에 생활을 하면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그런 지원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집합건물이라는 이런 분야는 또 공동주택과 다르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법률이 또 그 일정 그 시민들이나 우리 그 국민들에게는 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는 공동주택처럼 이런 그 체계가 이렇게 관리에 대한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률 조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정도만 지금 그 상설 기관으로서의 그 광역단체에서 지금 그 운영 유지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이라든지 또는 상담센터라든지 또 이런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령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일예로서 어쨌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를 통해서 그 센터가 무슨 뭐 과태료를 때리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말 그대로 관리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처럼 집합건물 관리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중앙에서도 좀 이런 그 국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역 단체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치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제가 뭐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건 아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센터의 설치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이제 이재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이런 센터와 같은 그 외곽 조직들이 유명무실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설치됐다고 사실은 만능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서 센터가 설치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는데 좀 더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센터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더 많은 필요성을 느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과태료 부과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이행수 관리사님, 그 집합건물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들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 또 3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과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그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 그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 소유자에게 뭐 그 2분의 1 그 이전 듣기가 완료되면 소유자한테 3개월 이내에 집회를 소집해라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통지를 안 했거나 또 소유자가 그 3개월 내에 집회를 소집 안 하면 그 분양자가 집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또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 관리인이 어떤 보고 의무를 위반해서 거짓이나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또 기타 규약이나 의사록, 서면을 보관하지 않거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등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 그 규약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아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집합 건물의 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쟁점들에서 과태료와 관련된 규정들이 존재하는 것 같네요. 아, 예. 예. 그러면은 이 과태료는 주로 누구한테 부과가 되나요? 아까 시행사 말씀하셨는데 시행사를 제외하면은 과태료는 주로 지금은 그 관리인한테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관리인이라고 하면은 관리단의 대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관리단의 대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그런 업무가 집합건물법에 맞지 않으면은 그 관리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예, 방식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지자체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은 집합 건물의 관리가 사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실제로 집합 건물법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용인 특례시에 이계 구청에 그동안에 우리가 과태료가 부과된 실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1개 구청은 그동안에 부과된 실적이 없었고, 1개 구청은 뭐 소액으로 관리인이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한 뭐 15만 원 정도 있었고요. 또 선임 신고를 지연해서 한 40만 원 정도 뭐 한 건씩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것도 아까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했지만 뭐 빨리 낸다든지 일회 해소 처분했을 때 일회 해소한다든지 뭐 경감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지자체에서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뭐 과태료를 부과했다기보다는 뭐 증빙자료나 이렇게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고, 뭐 과거에는 뭐 거의 또 뭐 조사권이나 이런 것들 감독권이 없었기 때문에 뭐 부과를 거의 안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변호사님 이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분쟁이나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가 뭐 당연히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실증적인 어떤 조사가 행하신 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체감하기로는 적어도 현실에서 실무에서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생각해 보면, 과태료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소관청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할 대상이 없나?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 나서서 부과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 위반이 없어서 부과 안 되는 건 아니고. 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뭐 실제로 법에 위반되는, 그래서 과태료 부과될 만한 대상을 직권으로 탐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사실 그런 것까지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양상을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집합건물 현장에서 관리단 집회가 소집돼서 관리인이 선임됐는데 선임된 관리인 선임 신고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관리인 선임 신고가 누락됐다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인지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집합건물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가 낮았던 이유는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전반적인 관심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설령 타당하지 않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 보니까 직권을 발동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고, 지금도 좀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국엔 양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좀 대립되는 입장, 예를 들어 관리인 선임을 한다라고 하면 후보자가 있을 때 관리인 선임이 안 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문제점이 없는지를 그렇게 찾아보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거나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일일이 탐문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 구분 소유자들이나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업무가 법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은 아마 이제 오피스텔 관리도 많이 하셨고 그렇다 하셨으니까 집합 건물 분야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실무상 과태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 과태료 부분이 사실은 부과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법 맥락상 좀 난감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요. 과태료를 누구한테 때릴 거냐 이거죠. 구분 소유자한테 때릴 겁니까? 결국은 그들을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과태료 부과 의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도 관리인 선임 제도에 대한 것이 작년 2월 5일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부과를 당할 수 있는 그 당사자가 적격한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관리인이 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적법한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위탁을 받아서 또 관리 위탁을 하는데 위탁 관리 회사들이 있는데 그 위탁 관리 회사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까? 결국은 부과를 누구한테 할 거냐에 대한 주체가 아직도 명확하게 법으로 설정돼 있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한테 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회장님, 그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과태료 부과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과태료가 너무 많다, 뭐 적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실랑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데 그런 공동주택 분야를 본다면은 집합건물법 분야에서는 어떤 점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지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는지 좀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집합건물에서는 이 소유와 관리가 이게 묶여져 있고 만일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는 작업이 된다면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관리 부분은 공적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적 관리가 되다 보면 전문 관리인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다.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나서 집합건물은 과태료 문제가 좀 언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 관리 하시고 계시겠지만 전문 관리가 실제 안 되고 있는 법적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적 영역에다가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공동주택은 너무 과하죠. 사실 이 과태료 처분이 너무 과하게 진행되고 있고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용인특례시처럼 과태료가 15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의 과태료면 모르지만 지금 공동주택 기본적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또 300만 원, 500만 원, 뭐 700만 원, 많게는 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처분하거든요.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과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인 어떤 조금만 위반해도 처분하는 뭐 예를 들어서 문구를 위반한다든지 뭐 계약서를 공개해야 되는데 계약서 공개하지 않으면 200만 처분.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돼 있고 너무 과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집합건물에 관련돼 있으니까 공적인 관리가 되고 나서 과태료 문제가 언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과태료가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들이 누구한테 주로 부과가 되나요? 관리 주체라고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라고 정하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맞는 과태료 양과 또 관리 주체가 맞는 과태료 양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관리 주체 소속의 소장님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면은 관리 주체라고 하는 거는 뭐 위탁 관리 업체라든지 자치 관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을 관리 주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분들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더 많나요? 그렇죠. 우리 이제 관리하다 보면 많은 조항들을 갖고 있고 그 조항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관리 주체한테 처분하고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위탁 관리 회사 그리고 자치 관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님 이러는데 이분들한테 거의 대부분 처분을 하시죠. 특별한 뭐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이라든지
뭐 하자랑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입주 대표에다 처분하고 나머지는 다 관리 주체에다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회장님이 공적 관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의 의미를 조금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공적 관리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어떤 당연히 이제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나 그런 게 개입하는 건 아니고 그 관리인이라고 하는 입주민들의 대표자가 아니라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에 투입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을 지우는 형식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예, 저는 이제 소유에 관련된 부분과 관리에 관한 이것들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적 관리가 시청에서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단체가 전문가 집단이 또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제도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공적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민 변호사님 이제 아무래도 이 변호사님은 법률가다 보니까 이 어떤 공적 개입보다는 사적 자치 쪽을 좀 더 강조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합 건물 분야도 공동주택법처럼 어떤 이렇게 전문가가 관리하도록 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그 방식들이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그것도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뭐 다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모든 것에는 뭐 어떤 것을 아무리 얇게 잘하더라도 거기에 양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 반대를 하는 취지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적 관리 그 표현의 뭐 적절성은 둘째치고라도 그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 공적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와 장점의 이면에 어떤 단점이 있을 것인가? 그게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그 효과만을 충족하고 어떤 문제와 단점도 생산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적 개입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적 자치, 그러니까 자유를 타율로 뭐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율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고 그것들을 자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이게 결국에는 사적 자치의 대원칙을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대원칙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 그 비용을 누군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관리단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구분 소유자나 그런 분들이 감당을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이 모든 현장에 공통되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심한 고려 실증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집합 건물 분야의 영원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그 공적인 개입, 이제 지자체의 개입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들의 배치를 통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거기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공법적인 그런 사고 방식으로 이제 공동주택 관리에 개입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만은 그런 방식들을 집합 건물에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한가? 많은 분들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이제 우리 이 변호사님 같은 분이나 또 법률가 쪽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건물을 관리할 때 그 건물이 가장 잘 관리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흐름이 이제 어쩐 약간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뭐 이걸 해결하거나 논의할 수도 없겠지만은 이 관리 현장에 계시는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은데 이행수 관리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아파트는 뭐 우리가 공공재라기도 하고 해서 뭐 공적 관리가 필요하고 상가는 뭐 사적 관리가 원칙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 동안에 사적 관리에 맡겨두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그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공적 관리로 가는 과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공적 관리한다면 뭐 의무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뭐 자격이 있는 소장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이렇게 수반이 돼서 관리비에 또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 최근에도 뭐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뭐 건축물 그 이게 뭐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그 만들다 보면 그 건축물 대장인가 이게 그 상가에 만들다 보니까 또 상당한 조그만 상가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늘 그런 것들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 본부장님 혹시 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그 집합 건물이 그 공동주택도 집합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 집합 건물의 하나의 유형인데 이런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아우르는 집합 건물법에는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 최소한의 그 과태료 규정이 규정돼 있고요. 그 부분이 최소한의 범위가 2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한다라고 돼 있지만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 이하를 보시면 실제 1차에 그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이 2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공동주택은 현재 가장 싼 게 20만 원입니다. 뭐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뭐 실태 조사라든지 아파트 그 실태 조사 감사가 나가게 되면은 보통 200만 원을 맞을 것을 각오를 어느 그 주택관리사무소장이든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1,000만 원짜리도 그 수두룩하고요. 그런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공통적인 그런 그 집합 건물 관리에 관한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과태료 부분도 일정 부분 형평성에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은 그런 어떤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런 지원이 또 받는다 그러면 규제도 따르겠지만은 너무 그런 그 집합 건물의 여러 유형 중에 공동주택에만 좀 과다한 그런 그 과태료 규정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과태료가 부과되면은 그거를 소장님들이나 이런 게 개인들이 자기 비용으로 납부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 관리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 이제 그 관리 주체에게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요. 관리 주체는 위탁 관리라 만약 위탁 관리를 한다 그러면 위탁 관리 회사의 대표가 관리 주체가 위탁 관리사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위탁 관리사에게 나오고요. 그 위탁 관리 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하고 또 그 현장 대리인으로 있는 관리소장에게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서 그냥 그 전액을 받아버립니다. 그럼 또 보증회사는 다시 그 현장 대리인은 관리사무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가 내냐 그러면 결국은 그 최종적으로 내는 거는 관리소장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 좀 그 부당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두 분 말씀 듣고 이제 저희가 전문관리, 공적관리 제가 표현이 공적관리라고 했지만 전문인들이 들어가는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라서 집합 건물이든 공동주택이든 이제 사적 자치라고 이제 주장하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73년도부터 좀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면서 이미 40년이 넘었거든요. 40년이 넘어서 이제는 공동주택도 사측 자치이니까 뭘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집합 건물도 이제 사측 자치니까 전문 관리인을 투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었고 이제는 집합 건물에서는 전문 관리인을 두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시민 아카데미 관련 차원에서 대담회에서도 이제 집합건물 관리와 자격제도에 대한 주제로서 전문가를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관리제도가 이제 집합건물법에 들어오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과태료 관련돼서는 많은 말씀들을 나눠봤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정의 신설인데요.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9월 29일 날 시행이 됩니다.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된 집합건물법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리단 집회에 가름하는 서면 결의 요건이 기존의 80%에서 75%, 즉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낮춰졌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라고 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재민 변호사님 혹시 그 집합건물법에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28일에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공포가 됐고 그로부터 6개월 뒤인 9월 29일부터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열흘도 채 남기고 있지 않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이게 어떤 흐름 속에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집합건물법이 다른 법률이 개정되는 통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집합건물법이 일부라도 개정이 된 거는 지난 2012년 12월 18일 이후에 7년, 약 7년 정도가 지나서 2020년 2월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지금 토론회 중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관리인 선임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또 전유 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이제 외부적인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그때 이미 2020년도 개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2023년도 개정 역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취지, 그런 연장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집합건물법에는 전유 부분이 50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일단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에 관해서 장부를 월별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증빙 서류와 함께 5년간 이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시감을 느끼시는 특히 이제 주택관리사님들 중에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7조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을 이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등은요 이제 관리 감독에 관한 부분은 역시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일정 사항에 관해서는 보고하도록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독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규정 역시요 공동주택관리법 제 93조와 거의 이제 같은 내용으로 그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 규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그야말로 기존의 소송의 단골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감독 규정에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부의 작성 보관, 증빙서류의 보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고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역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인이 선임됐다라고 하는데 그 관리인 선임과 관리단 집회 의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관리단 집회 결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구분 소유자 등의 증명 부담이 사실상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이것을 이제 사법적으로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중간에 이제 어떤 그런 소관청의 행정청의 권한이 개입되면서 법적 분쟁의 발생 자체를 좀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지방자치단체 감독 의무에 대해 상세한 이제 규정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에 따르면은 이제 집합 건물도 공동주택과 비슷하게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이제 사적자치에 맡기기보다는 이제 법에 의해서 사적자치에 개입하는 영역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이 변호사님 제가 이제 전체적인 말씀한 취지를 들어보면은 사적자치 부분도 여전히 좀 존중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주택법과 상당히 유사한 규정들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좀 너무 과도하다는 평가를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오늘 토론의 기본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집합건물 분야의 어떤 공적인 개입, 관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고민했을 때 가장 손쉽게 떠올리는 것은 집합건물의 한 유형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상당한 규율, 상당히 촘촘한 규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내용을 참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투박한 논의는 공동주택관리법 그대로 가져오자. 특히나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택이라는 실질적인 주택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공동주택관리법 그대로 확장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논의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분명히 차이점도 있을 것인데 단순히 그렇게 기존의 공동주택관리법 어디까지나 공동주택을 전제로 한 그 법률을 확대 적용해도 좋겠느냐,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은 없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 참고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 정도는 최소 한도로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 건물에서도 당장 시행하더라도 어떤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없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 그런 대표적인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도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 개입 규제를 늘리는 것에 어떤 첫 발을 뗀 데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예, 뭐 그 부분은 조금 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려가지고 죄송하긴 합니다. 네, 김성일 본부장님, 그 아까 집합 건물에 감독 규정이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감독 규정의 내용을 제가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인에게 설명을 하거나 또는 보고를 하도록 명령하는 정도로만 규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거보다 좀 더 강력한 감독 권한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아마 그 보고 의무하고 감독 의무 정도로 규정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한다고 할 때 이 보고 의무나 감독 의무 말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때 단순히 보고하게 하거나 뭐 이제 설명하도록 하는 거 외에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뭐 감독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럼요. 예, 현장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합건물법에서는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실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태 조사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인 관리 행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법성이라든지 위법성에 대한 부분을 나와서 실제 조사를 하고 과태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가 처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공무원분하고 같이 집합건물 분야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하러 나갔는데 말 그대로 실태 조사를 하러 나갔는데 거기 현장에 계신 소장님이 엄청 긴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합건물법에는 실태 조사에 관련된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그 실태 조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도 이제 공동주택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에 관한 감독 관한 규정이 신설이 됐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그럼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질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게 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선생님, 네, 이행수 선생님. 그동안 그 관리인이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하더라도 지자체 민원을 내면 뭐 거의 감독권이 없다고 뭐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또 그동안에는 뭐 그 관리단이 자료 공개 의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소송하게 되면 거의 뭐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지자체 감독권이 그 신설되면서 지자체로 앞으로는 그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자체가 갈등 조정이라든지 분쟁 해결 등 지자체 역할이 크게 그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뭐 이렇게 그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좀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관리는 좀 부담은 커지겠지만 관리의 투명성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독 관한 규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 같은 게 현실화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관리 업무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리인의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네, 혹시 또 다른 변화에 대해서 뭐 같은 말씀도 괜찮고요. 어떤 부분들이 변화하게 될지 우리 이재용 변호사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결국에 지금 마치 이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 건물이 뭐 공적, 사적 이렇게 좀 굉장히 이원화되어 있는 것처럼 논의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그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촘촘한 규정, 그리고 감독 권한, 그리고 과태료 부과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강력한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뭐 이렇게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당연히 각 단지 현실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폭넓게 다들 알고 계시고 공감대가 있고, 그렇게 형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도 입주자 회의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은 그 상당히 긴장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이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냐, 그런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관리사무소장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책임론이 또 제기가 될 거고요. 또 그리고 그 관리 업체가 예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의 관계에서의 책임론이라는 게 또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관리 업체가 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그런 행태를 저지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럼 다음 계약할 때 반영하겠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슨 공적 규율에 의해서 질서가 타율적으로 잡혀가는 것 같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 건물에서는 그 역할을 결국 관리인 개인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구조적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제도 개선 자체는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을 제거하고 좀 확충이 필요한 부분들을 마련한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토양의 차이가 있어서 제도가 기획하고 있는 그런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이후에 좀 그 현상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리인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다 부과하는 방식, 이런 방식보다는 이제 공동주택처럼 어떤 최소한 관리단에 관한 조직이 모든 관리단마다 좀 만들어줄 수 있는 토양이 형성돼야 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신 거네요.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감독 권한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될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될지 한번 하 원장님, 하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이번에 26조의 5 같은 경우를 보면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법은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에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 있고, 아까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법 93조를 참조해서 만드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93조 보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민원으로 제기해서 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도 굉장히 과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동주택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우리 이재민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강력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약간 반론 아닌 반론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여전히 관리인이 중심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집합 건물이든 공동주택이든 관리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관리자를 감독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권한이 세지면 세질수록 문제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이나 위탁관리회사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인은 아니고. 네. 관리자, 그러니까 관리자가 전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현장에서 한 28년, 29년째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아닌 시절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입주자 대표의 의장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차원이 달라졌거든요. 그것처럼 이 관리인은 관리인들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관리인, 관리자, 전문 관리자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전문 관리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그 강화됐을 때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 처분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재민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하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공동주택 분야하고 집합건물 분야에서의 차이점처럼 이제 전문 관리인이 들어와야 되는지 또는 적적인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약간 의견들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시민 아카데미 토론회처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희 플로어에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인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또 감독 권한이 들어와서 설명을 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왔고 과태료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관리인은 제가 보기에도 우리 옆에 있는 이웃 주민들 중에 관리인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리인 할 분 없으니까 내가 대표자가 되겠다라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관리비에 관한 내용도 잘 모르시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을 명령하고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오히려 이 관리비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같은 경우에는 관리회사나 실제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들한테 그런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이행수 관리사님. 네. 건물 관리인은 대부분 뭐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는 뭐 상근은 않지만 같은 단지에 이렇게 그 생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 비상근 하기 때문에 관리에 좀 전념할 수도 없고 또 전문성도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급여도 소액이나 뭐 이렇게 수당 정도 받는 수준인데 그 관리인에게 이렇게 현장에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 개정을 통해서 업무 성격이나 사안에 따라서 뭐 유탁관리회사라든지 뭐 관리소장이라든지 관리인이 이렇게 그 과태료 부과 내용을 좀 구분해서 그 정할 좀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집합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관리인이 필요하고 또 그러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더 보충 말씀해 주실 거 없으신가요? 이재민 변호사님.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는 필요한데 관리인이 곧 전문가여야 하는가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구분 소유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 이상의 전문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장님이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인들이 예를 들어 뭐 상근하지 않는다, 현장에 없다, 전문성이 없다, 급여가 낮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관리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돼야 하는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관리인들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실무를 꿰고 있고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난 현장에 살지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을 맡았다라고 한다면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사정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유리하게 대우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리인한테 지금 그렇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관리인에게 그만큼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도 통제할 수 있고 관리업체도 선정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을 통해서 얼마든지 업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본인이 혼자 다 알아서 하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업무의 적정을 결과적으로 기할 수 있는 권한, 방법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은 논의가 있고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처벌한다라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게 다소 많은 논란을 양산하면서도 그런 규정을 두었던 것은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결국 꼬리 자르기에 불과해서 이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온전히 구현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집합 건물에 있어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만약에 관리인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길 우려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인의 그런 열악한 현실 고려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때로는 보면 그 구체적인 현장의 관리인들의 역량이나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은 다 천차만별인데 지나치게 후견적인 관점에서 뭐 관리인들은 잘 모를 테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조금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이재민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무조건 아이한테 잘해주고 도와주고 그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고 아이가 혼자 물론 이제 그 관리단이 아이는 아니지만은 이제 만약 국가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후원적 역할도 또 안 하는 게 저희가 농담삼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아이한테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면 아이는 강하게 큰다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정 부분 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얼마만큼 개입이 필요한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정한 선을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민 아카데미 우리 오후에 교육이 있는데요. 이 토론회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조금 의견을 듣고 저희가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토론회가 생방송이 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개별적인 이런 궁금한 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늘 논의되는 주제 중에서 제안하실 게 있다거나 또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좀 간단하게 한 두세 분 정도의 질문을 들어보고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좀 길게 질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좀 질문해 주시면은 아니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거나 또는 나중에 논의할 때 참고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 마이크 좀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이름하고 소속만 말씀해 주시고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병기고요. 지금 교육을 이제 받아가지고 자격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접근을 해서 제가 어떤 그 자격을 지금 받으셨- 현재는 뭐 다른 직종은 있지만 이제 집합관리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사 자격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관리사는 지난번에 자격은 수료했고요. 주택관리업자 자격증 있으시고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토론회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공동주택하고 집합관리 건물하고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내용이 관리인인지 관리단인지 뭐 입주대표인지 이런 것들이 이 토론 과정에서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관리들이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뭐 위탁회사를 선정해서 하고 집합건물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용역회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도급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방향이 틀어진다면 뭐 앞으로 전문 관리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나 구분 소유자들이 보다 더 나은 그런 관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관리인을 그 관리단에서 지금 선정하도록 돼 있고 뭐 그다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많이 도급관리로 넘어가게 되면 도급관리가 전문 관리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관리단이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는 도급관리로 넘어갔는데 뭐 관리단에서 관리인을 선정해야 된다. 이런 데는 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몇 개 들은 다음에 저희가 추려서 또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사무총장 이영신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서울특별시와 한국집합건물진흥원에 부탁을 드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지만 공동주택은 소유한 사람 내지는 입주한 사람이 자기 가족이 쓰는 공유 부분을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아마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죠. 공동주택 같으면 내가 쓰는 주차장이나 뭐 목욕탕이나 이런 것만 관리가 되겠지만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 수익 때에 따라서는 처분하는 과정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이든 그 집합건물이든 간에 관리단이나 또는 입주자 협회, 입주자 회의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목표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 투명한 관리, 공정한 관리, 효율적인 관리 이런 거가 문제일 텐데 업체들끼리 모이면 담합이라고 하고 또 관리위원들끼리 모이면 의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감독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게 틀림없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치에 대한 그 국민 의식이 높아져서 우리 그 정치가 좀 발달하듯이 우리 입주민들이나 또는 그 소유자들도 이 집합 건물이든 공동주택이든 지식을 많이 알아야 함부로 그분들이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와 집합건물진흥원에서 많은 교육을 좀 해서 우리 그 소유자들의 지식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건의사항 주신 것 같고요. 네, 잘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더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롱 LSI의 신상윤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제 그 본사에서 현장 관리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담당자인데요. 이제 집합 건물법 개정되는 부분에 이제 28조 규약 부분에 법무부 장관이 표준 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그 표준 규약을 토대로 또 보호하게 돼 있는데 그게 지자체에서 이게 시도지사에서 표준 규약이 지금 개정된 게 다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 표준 규약을 가지고 개정을 바로 작업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빌딩의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거를 나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청에도 많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런 거 제가 겪었던 느낌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참 직접 겪은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 아까 그 관리 선임 신고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단 집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선임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제가 구청에다 미연 제의를 하니까 이 선임 신고는 선임이 되었을 때 신고를 안 하면은 과태료를 받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저의 그 일반적인 그 생각으로는 관리 선임이 안 된 것조차도 구청에서는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관리 선임을 안 됐으면 안 된 걸로 그냥 넘어가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지금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관리인 하겠다고 이제 자기들끼리 연합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였고 그런 문제도 하나 있어서 저는 구청에서 이렇게 좀 제재가 된다고 하면 각 빌딩 각 집합 건물마다 정당한 관리인이 돼야 됨을 우선으로 해주는 게 이렇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아까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에 봤을 때 뭐 관리인한테 부과가 되든지 관리소장한테 부과가 되든지 이 엄밀히 말하면 저도 입주자의 한 명으로서 관리 소유자 한 명으로서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제가 내는 관리비로 인해서 이들이 잘못한 과태료를 내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부담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잘 해달라고 우리가 관리사무소한테나
부탁을 하고 관리인에 부탁하는 건데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관리에 해당되는 관리비에서 과태료를 낸다고 하니 이런 과태료 부분도 어느 관리비에서 나가는 돈인지 아닌지 그것도 명확히 구분이 돼야지 그냥 자기가 내는 개인 사비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내는 거죠 관리비에서. 그는 관리비도 내니까는 이 관리비에서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여기다 못 쓰게 되는 거고 이런 비용을 이것도 다시 뭐 어떤 규정이 뭐 법이 된다고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고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그 건의 주신 사항들, 예를 들면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이라든지 지자체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적어두고 나중에 서울시 쪽에 저희가 건의를 시민 아카데미가 종료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모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도급 관리의 경우에 관리인을 선정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표준 규약 부분은 법무부에서 표준 규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 규약이 나오게 되면은 그 지자체에서 받아서 이제 광역에서 받아서 또 표준 규약을 그걸 참고해서 제정을 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표준 규약을 이제 지금 현장에 있는 관리 규약을 개정하시면 되는데 법 상황은 이제 규약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은 그대로 이제 있으니까 이제 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면 되니까 꼭 관리 규약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서면에 의한 이제 그 관리단 집회 결의 같은 경우는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낮춰졌잖아요. 그런 경우는 규약에서 5분의 4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제 집합건물법에서 따라서 4분의 3으로 이제 낮춰지는 거니까 사실상 표준 규약을 참고로 해서 바꾸셔야 되지만은 이제 법에 규정된 사항 같은 경우는 바꾸시지 않더라도 되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바꾸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리인 선임 신고에 대해서 그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임을 강제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그렇고 다만 이제 그 관리인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누가 내야 되는가? 관리비에서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과태료를 누가 내야 되는가는 문제여서 이제 이재민 변호사님께서 과태료를 누가 내야 되는지 아니면 이재민 변호사님이나 이행수 관리사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김성일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질문이 관리인이 바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사실은 그 관리인과 관리사무소장의 그 개념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관리인은 아파트로 얘기하면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가깝습니다. 그런 그 소유자들에 대한 대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또 관리인은 또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런 애매한 조항들이 좀 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굉장히 그 실무에 있어서 그 혼란을 많이 유발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인과 관리사무소장은 다른 거다. 다만 이제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규약으로 둘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좀 임의사항이라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좀 그 입주자 대표 회의처럼 일정 그 규모 이상이면 관리위원회도 저는 사실은 상설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임의사항이 아니라 설치를 관리규약으로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둬야 된다라고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관리인과 관리사무소장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는 그때는 또 관리인이 역할이 거의 관리소장 역할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은 분명히 실무에서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리인은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 오히려 입주자 대표 회의 그 구분 소유자의 대표 관리단을 대표하는 거니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민 변호사님 아까 두 번째 질문 말씀드렸던 건데 그 실제로 관리인이 이제 관리비에서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지금은 아직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은 과태료 부과됐을 때 관리비에서 과태료를 납부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돈으로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뭐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이 집합 건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의제도에서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선출한 누군가, 예를 들어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런 그 공직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선출할 때는 당연히 적법하게 또 일을 잘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선출을 한 거지만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에 손해를 끼쳤다.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분명히 잘하라고 맡겼는데 잘못한 거니까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여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오롤 나싱의 문제가 아니고 어딘가 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대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관리인으로서 대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악의적으로 그 지위를 남용해서 어떤 손해를 가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용납될 여지가 없지만 성실하게 했지만 어느 정도 가벼운 과실이 개입되면서 관리단 전체에 손해를 입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관리인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만약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관리인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공동체에서 내는 세금에 준하는 공적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 일은 누가 하더라도 누가 관리인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그러니까 공동체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 다만 그게 일정선을 넘게 돼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동체의 부담으로 넘겨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장의 과태료 부담은 그 관리비로 메꾼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인 개인에게 구상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법적인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음 관리인은 이 사람 절대 재임을 허용하지 않겠다. 다른 관리인, 더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민주적인 통제가 궁극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관리소장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는 관리업체 앞으로 과태료 부과되면은 관리소장님들이 10중 8구 다 내십니다. 그거 안 내면 관리업체와의 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업체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자격까지 있는 분을 관리소장으로 맡겨놨는데 왜 공동주택관리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되게 만드느냐. 이건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타당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근데 거기도 일정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리소장이라고 해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을 할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이런 경우에 과연 관리업체로 하여금 관리소장님이 구상하는 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 여부인지를 결정하는 그 선이 필요한데 관리단에 관해서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관리인 선임이 안 돼서 오히려 문제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줄 그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을 파고드는 조금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 선임이라는 게 어떤 취지에서 어떤 마음으로 관리인 선임이 안 되는 이 불선임 돼서 선임이 되지 않아서 공백되어 있는 이 상태도 어떻게든 규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임시관리인 선임 제도라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법원에서 임시관리인을 일단 선임해주면 그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질서를 정립해 나가보겠다라는 정도의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변호사님 답변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제 감독 규정이 들어와서 결국 과태료 규정이 약간 실제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관리인한테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지, 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인은 어떤 재원으로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이렇게 관련돼 있는 쟁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각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또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또 논의돼야 될 쟁점들이 계속 또 파생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쟁점인데요. 마지막 쟁점은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를 할 때 보면은 규약이 제정돼 있는지 입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규약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시행사가 입주할 때 동의서를 그냥 껴넣어서 받는 경우들, 그래서 이제 규약이 제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분양 단계에서 시행사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인을 선임한다든지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입주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분양 과정에서 관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법적인 제도가 보완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 마디씩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이행수 관리사님, 예, 말씀해 주실까요? 시행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규약을 제정하고 그 또 관리인을 선임하고 유탁 관리회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를 위해서 분양 계약서나 입주 서류에 구분 소유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관리인이 구성되어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 업무가 수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입주 초기 관리비가 좀 비싼 원인이 되고, 또 회계 투명성이 전반적으로 결여되고 하자 보수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거나 하자 보증기관이 경과해 버리는 문제점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까요?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해결 방법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파트와 같이 그 집합 건물도 지자체가 그 하자 보수 보증금을 받았다가 그 어느 정도 그 관리단이 구성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관리단에 이관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오늘 그 앞에서도 논의했지만 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분양 단계에서 관리지원센터가 주관한다거나 지원해서 관리인이 공정하게 좀 선임되도록 그 지원을 하고, 또 소유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시행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그 일정 기간 동안만, 좀 초기에는 뭐 시행사가 지분이 많기 때문에 관리인 선임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할 수 없도록, 물론 뭐 소유권 침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걸 좀 잘 조절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뭐 1년이라든지 준공 1년이라든지 이런 기간 동안 좀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뭐 법령이나 그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규약에 좀 넣어서 이렇게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행사 같은 경우는 그 집합 건물에서 생활하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 이제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좀 부당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어차피 매각하고 네. 뭐 나갈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이제 말씀해 주실 분, 본부장님, 예, 말씀해 주시죠.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에 따른 분양자 의무관리 기간에 있어서 그 관리 그 분양자가 이제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집합건물이 잠시만요. 그 본부장님, 그러면은 시행사는 뭐 예를 들면 관리비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나요? 지금 현재 그 네. 모든 과태료나 부과의 주체가 그러니까 관리인이니까. 관리인으로 돼 있는데 아, 관리인에게 모든 그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를 하면서 분양자 의무관리 기간의 그 사업 주체는 관리인이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제도 좀 허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이행수 관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떤 그 하자 채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준하는 것만큼, 예를 들면 그 준공을 허가해 줄 때 사용 승인을 해줄 때 그런 하자 증권의 그 담보를 제공을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겠죠. 역시 50인 이상은 그 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뭐 그 정도 범위에서는 그 선임된 관리인에게 나중에 그 양도를 넘겨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제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으로 주거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공동주택에 준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쓰레기장 정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그 분리수거가 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에 쓰레기장을 만들다 보니까 쓰레기차가 탑차가 높아가지고 지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외부의 그런 그 분리수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범위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 사무소를 설치한다. 심지어는 관리 사무소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관리 사무소의 관리단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전부 지하예요. 지하에서 뭐 자동차 매연 때문에 그 피부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그 근무하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너무 지하로만 해가지고 우리 지하에 지난번에 그 오피스텔 지하에서도 그 가스 중독 사고도 일어나고 뭐 인명 사고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케어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이 좀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양 단계서부터 그렇게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이제 분양자가 하자담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도 짧게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도 결국 제가 생각할 때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무관심이니까 공백을 가져오고 그 공백을 바로 분양자, 시행자가 채우는 겁니다.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뭔가 기초 질서를 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인데,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관리단을 실질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거의 20년 가까이를 지내오다가 집합건물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관리인 선임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 우리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소집 통지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절차대로 적법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관리인을 A라는 사람을 선임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시행자 내지는 시행자가 선정한 관리 업체가 나서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20년에 분양받을 때 있잖아. 그때 누구를 관리인으로 한다는 거를 정해놨고 그 동의를 받았다. 그 얘기를 그제서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린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 해서 새로운 관리인 A로 선임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결국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에 법원으로 가게 됐고, 그쪽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분명히 보면 그때 분양계약 체결할 당시에 일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게 있는데 그 동의받은 내용 안에 보면 예를 들어 분양자 관계인 누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서명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툰다고 하면 근데 이 경우에 관리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2023년 현재에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념이 아닌데 2000년대 초반에 이거에 대해 서명하면서 이 관리인을 우리 관리단,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한다는 뜻이 과연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이미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는데 그 관리인을 패싱하고 제치고 관리인이 없는 것처럼 관리단 집에 소집했기 때문에 이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얼마나 제가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의 원성과 그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당장은 사실은 뭐 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결론이 나고 있고 당장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가 근데 약관규제법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그 약관, 그게 이제 계약 내용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살펴보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은 그대로 가는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사항이 있다. 이건 고객 입장에서 예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에서 빠진다. 그래서 이 규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동의받는 건 좋은데 때론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받는 건 좋은데 관리인의 개념이 뭔지, 지금 당신이 서명함으로 해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설명이 부과돼야 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만 장치를 두더라도 상당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분양계약서를 이제 약관으로 보고 약관규제법이 적용돼서 부당한 조항들은 무효화시킬 수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분양계약서는 이미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네. 별도로 규약에 대한 서명을 받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계약과는 분리되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규약도 생각합니다. 분양계약 준해서 이제 네네.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회장님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자에게 그 관리 의무 기간에도 똑같이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처럼 사업 주체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것처럼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책임을 지우는 그런 법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하자증권도 이 집합 건물에는 없는데 하자증권 부분도 없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챙기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리인 선출의 절차가 좀 엄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엄격하게 선출됐다면 책임과 권한도 같이 부여하는 그런 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논의할 주제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왔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논의돼야 될 사항이 또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사말 들은 다음에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하여튼 토론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배우게 되었고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집합 건물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또 예상하지 못할 만큼 또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집합건물진흥원에서 좋은 역할을 계속해 주시면 좋겠다는 또 부탁 말씀도 드리고 싶고 미래에는 우리 사적 영역에서 갖고 있는 관리지원센터 부분은 지자체별로는 아니라도 광역단체별로 만들어져서 집합건물의 교육, 상담 그리고 기타 지원하는 이런 업무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민 변호사님 인사해 주시죠. 그 얼마 전에 세종시에 가서 이렇게 선자리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는데 집합 건물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도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과밀화라는 그런 여건하에서 집합 건물의 문제, 그야말로 이제 집합 건물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에 관한 이런 논의와 고민은 계속돼야 되고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진실의 반대말이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토론회가 그런 그 집합건물 법제도 어떤 재반 문제에 관한 개선에 있어서 미미하게나마 일조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윤 본부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2012년 12월 18일 그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점유자의 투표할 수 있는 그 위임장을 받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들이 이제 그 점유자의 권리로 새롭게 등장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에 이런 그 관리인 선임 제도라든지 회계 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신설이 됐고요. 또 이번에 이제 관리 이 시행령을 마련해 가지고 2023년 9월 29일부터 적용되는 이런 새로운 이 법 개정도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의 관리 감독 권한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령을 보면은 너무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초기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게 이제 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3단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은 여전히 집합건물법 얼마 되지 않는 집합건물법과 시행령이 이제 마련이 됐는데 좀 더 이런 관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규정들이 조문들이 더 신설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행수 관리사님. 지자체 그 감독권이 신설돼서 앞으로 그 지자체가 우리 그 집합 건물의 어려운 점들을 많이 좀 해소해 줄 수 있고 해소해 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 또 지자체와 투톱으로 우리 그 민간에서 주도하는 관리 지원센터가 좀 빨리 이렇게 그 신설이 돼서 또 어떤 집합 건물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여러 좋으신 패널님들하고 좋은 유익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말씀 들었고요. 뭐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있었고 또 유익한 토론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시민 아카데미 토론회가 주제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연속된 주제들이 나와서 우리가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될 주제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런 분야의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 4분 패널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023년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김밥하고 음료 준비해 놨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사 드시지 마시고